안녕하세요. 상생문화연구소 연구원 문계석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 이 시간에도 화이트헤드의 과정 철학 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를 위하여 화이트헤드 철학의 대가이신 문창욱 교수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주에 강의하신 주요 내용을 간추려서 다시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의 강의는 합생하는 현적 존재의 생성 과정의 마지막 국면, 곧 만족인 동시에 자기 초월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 특성을 언급하면서 마무리했어요. 그러니까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생성 과정의 최종 활동인 동시에 후속하는 새로운 생성에 주어지는 객체로서의 어떤 불멸하는 조건, 제약 요건으로서 기능한다. 그래서 이중성이 있다. 화이트헤드 자신의 설명은 아니다. 다만 그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불가피하게 끌어들이는 하나의 해석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현적 존재가 최종 국면에서 갖게 되는 이중적 특성을 함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예. 근데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난주에 강의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계의 창조적 전진이란 사태를 설명하시면서 굽힐 수 없는 엄연한 사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굽힐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그거는 지금 아까 말한 것과 상관적인 얘기인데요. 창조적 전진이라는 것을 지난번에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창조적 전진은 과거에 성취된 것들을 토대로 미래를 제약하면서 나아가는 그 과정, 그걸 이제 크리에이티브 어드밴스다 그런다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생성을 마친 것들을 소재로 해서, 그러니까 객체적 조건으로 해서 새로운 생성이 끊임없이 출현해 나가는 이 따라서 그 과정, 그런 어떤 프로시저를 크리에이티브 어드밴스라 부른다 말이죠. 이때 그 과거에 성취된 것들이 새로운 생성에 주어질 때 그 과거에 성취된 것들은 무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성식이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타번하다는 말은 아주 완고하다, 어떤 완강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 번역을 이제 굽힐 수 없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아주 완강한 것이다 말이죠. 완고한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의 생성을 마친 그 여건이 되는 존재들은 새로운 생성이 반드시 적어도 일정 부분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조건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적 전진은 그런 완고한 조건을 토대로 일어나는 것이다. 예. 이 말 하고 싶은 거죠.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이번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하실 계획인지요? 네, 이번 시간은 이제 생성의 그 어떤 그 국면을 넘어서서 이 세계의 그 과정을 구성하는 궁극적 실제로서의 현실적 존재가 그의 행사학 체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도대체 그 궁극적 실제라고 하는 것의 특성이 도대체 뭔지를 좀 더 명료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원리, 요컨대 존재론적 원리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소개를 할까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교수님을 강단에 모셔서 강의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지난주에 말미에 잠깐 해드렸던 대로 현실적 존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세계를 구성하는 궁극적인 실제인데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런 궁극적 실제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이해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어떤 그 내용들을 이제 보게 될 터인데 화이트헤드는 이것을 존재론적 원리라고 하는 표제어로 묶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텍스트의 그 부분을 읽는데 이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텍스트 상에 문단이 한 7개 정도 돼요. 그래서 양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건 우리의 평균 그 속도를 따져보면 한 2주 정도 읽어야 되는데 그거는 그렇게까지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읽을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걸 한 3개 정도만 간추려서 뽑아내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설명하고 질문을 받아서 해명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한 3개만 선택적으로 읽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장의 마지막 절, 4절입니다. 존재론적 원리.
자, 생성이 임의의 특정 순간에 순응하고 있는 모든 조건은 그 근거를 그 합생의 현실 세계 속에 있는 어떤 현실적 존재의 성격에 두고 있거나 아니면 합생의 과정에 있는 어떤 현실적 존재 속에 두고 있다. 화이트헤드의 그 표현들을 이렇게 보면 제가 이게 처음 공부할 때 그랬지만 문장을 필요 이상으로 어렵게 만들었다고 하는 느낌을 항상 받아요. 막상 이해해 놓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이해하기까지 상당히 까다롭게 고민을 하도록 만들어요.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쉽게 풀어봅시다. 생성이 임의의 특정 순간에, 그냥 생성하는 어떤 한 순간에 그것이 따르고 있는 조건, 그러니까 생성을 제약하는 어떤 조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조건은 어디서 온 거냐? 그 뿌리가 어디냐 말이에요. 근거. 그것은 그 합생하는 현실 세계 속에, 그러니까 그 생성이 참여하고 있는 현실 세계 속에서 온 것이거나 아니면 그 합생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주체, 그 현실 속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이 얘기입니다. 단순화시켜 봅시다. 그러니까 현실 존재가 이렇게 생성을 하고 있어요. 생성한다는 건 다수의 것들을 이렇게 수용해서 이렇게 통일시켜가는 과정이죠. 이렇게 하나의 느낌으로 이게 생성의 과정이고 합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것들을 컨트롤하는 다양한 조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조건. 그러니까 이런 다수의 것들을 묶어서 특정한 것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조건을 주어가지고 컨트롤해야 돼요. 제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관리를 해줘야 돼, 관리를. 근데 이 관리하는 조건들이 어디서 온 거냐? 이거는 여기서 오거나 현실 세계에서 온 것이거나 아니면 주체 자신에게서 주어진 거다. 일상용어로 풀자면 내가 지금 여러분을 경험하는 가운데 나를 생성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제 얘기를 듣고 나를 쳐다보는 가운데 여러분은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벌어진 내 경험의 사건, 내용을 들여다보면 뭐 다양한 조건들이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내가 말한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의 생성에 그걸 여건으로 삼을 수밖에 없어요. 조건으로 삼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소리, 색깔, 형태 뭐 등등 이 온갖 것들이 어디에서 온 거냐? 뭐 여러분이 보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 온 거죠. 근데 그거 아닌 게 또 있어요. 가끔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현실 존재는 주어진 조건으로서의 세계를 자유롭게 수용하는 가운데 변형시키기 때문에 생성은 곧 합생인데 합생 과정에서 변형이 일어나요. 주어진 것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자신의 목적에 맞게 적당히 변주한단 말이죠. 그래서 변형이란다. 그러니까 이때 변형은 현실 세계에서 온 것이 아니라 주체 자신이 가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 생성의 내용이 적어도 통제를 받고 있는 그 사항은 밖에서 온 거 아니라 생성한 주체가 가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생성에 주어지는 조건, 그래서 이 생성을 지배하는 어떤 요소들 중에는 현실 세계의 존재, 현실적 존재, 과거 존재입니다. 존재들에서 온 것이거나 아니면 주체가 느낌의 변형의 방식이 주체적 형식, 느낌의 주체적 형식을 통해서 변조하거나 한 그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 내용은 밖에서 주어진 것과 내가 그것들을 가지고 변형시킨 것들의 그것이 합이다 말이에요. 그것이 총체다. 그게 곧 내 경험의 내용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건 뭐 너무도 분명한 얘기를 왜 이렇게 할까라고 잠깐 이렇게 우리가 머릿속에 곰곰이 의문을 품어볼 수 있어요. 뭐 당연하죠. 경험 세계에서 그 경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주어진 것이거나 내가 거기다가 뭔가 착색한 것으로 이어진 게 너무도 당연한 것 같은데 왜 그걸 굳이 이 대목에서 이걸 강조하고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심지어 그걸 두고 나서 이러한 설명의 범주는 존재론적 원리라 부른다. 무슨 원리라까지 이렇게 지켜 세우고 있어요. 이건 전통 철학의 몇 가지 그 입장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이 주장의 그 본래 의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난 이걸 삼각형으로 경험을 해요. 그런데 이 삼각형으로 경험할 때 이 삼각형이라고 하는 방식의 해석 또는 감각은 내가 그렇게 해석해서 삼각형이 된 것인가? 아니면 이것 자체가 삼각형이어서 내가 삼각형으로 읽은 것인가?
이렇게 한번 곰곰이 반성해 보세요. 어느 쪽이겠는가? 저게 삼각형이어서 내가 삼각형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인가? 또는 부르고 있는 것인가? 또는 분류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저건 뭔지 잘 모르지만 일단 내가 삼각형이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삼각형이 된 것인가? 어느 쪽이겠어요? 보통 전통 철학에서 이런 경우에 몇 가지 입장이 있어요. 이거를 삼각형이 이건 삼각형이 아니다 말이죠. 진정한 삼각형이 아니다. 진짜 삼각형은 삼각형의 이데아, 형상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형상 또는 본질이라 그래요. 삼각형의 본질이 뭔가요? 삼각형의 본질? 삼각형의 본질은 흔히 삼각형의 정의. 뭐? 그렇죠. 세계선이 아니라 세계의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그렇죠. 초등학교 때 배운 거예요. 너무 어릴 때 배워서 까먹었죠. 자, 뭐 이건 모르는 사실 누가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게 세계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이 맞느냐? 그런 것 같은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죠. 뭐 직선 아니에요, 이거. 그죠? 직선처럼 우리가 해석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형상, 본질을 가지고 이걸 해석한 겁니다. 이놈은 뭐 어떤 거야? 이걸 닮아 있어요. 닮아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우리의 이 대상성 어디서 있느냐? 이 본질이 있단 말이죠. 이건 우리가 만든 거 아니에요, 이건. 우리 인간의 주체의 창작이 아니에요. 창작이 아니단 말이죠.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누구냐? 플라톤이에요, 플라톤. 플라톤이라고 들어보시죠? 플라톤. 모든 사물은 본질을 갖고 있는데 그 본질은 그 스스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천계 어디인가 존재하는 사유세계에 존재하는 본질의 세계가 따로 있고 그것들을 모방해서 이런 형태를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현상의 감각적 세계, 시공간적 현상의 세계다 말이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 또는 감각하는 현상의 세계의 사물들은 진정한 본질이 아니라 본질의 모사물 또는 본질에 비슷한 것들로 구성되는 그림자의 세계라고 봤어요. 진짜 존재하는 것은 이런 형상이고 이거는 이것들을 모방한 반쪽짜리 시절밖에 안 되는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이것의 이 본질을 스스로 갖고 있지 못하다. 밖에 있다, 본질은.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삼각형으로 해석할 때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거를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 따로. 인간의 사유를 통해서. 삼각형이라는 것을 그 정의를 우리가 파악해야만 이걸 삼각형으로 읽어낼 수 있어요. 이것만 봐서는 삼각형을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유가 개입해야 돼. 초월적인 사유가. 정말 현실적인 경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눈으로 보는 것만큼 몰라. 난 놓고 기억자 모른단 말이죠. 그렇죠? 난 놓고 기억자 모른다는 어쩌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머릿속에 개념이 없으면 봐도 모르는 수가 있어요. 까먹는 경우가 있죠. 이런 걸 아마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이 사례일 거예요. 우리는 사유를 통해서 본질을 파악해야만 현상 세계를 올바로 볼 수 있다. 그럼 이 형상은 어디에 존재하는 것은 상당히 초월적인 겁니다. 초월적. 현실 세계 속에 있지 않아요. 이 세계 속에 들어와 있지 않단 말이죠. 이건 고고하게 사유의 영역, 어떤 추상적 공간에 존재하는 거예요. 관념의 질서죠. 관념의 세계다 말이죠. 생각할 수 있는 것, 관념의 세계.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지만 감각할 수 없다 말이에요. 감각 불가. 사유 가능. 생각만 가능하다. 실제로 그렇죠. 세계의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 그거 감각할 수 없어요. 그죠?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세계의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 그래, 그런 거. 근데 그걸 머릿속에 우리는 이미지화하는 순간 그건 삼각형의 정의가 아닙니다. 말로 표현되는 그 추상적인 내용이에요. 그것이 삼각형의 본질인 겁니다. 우리가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을 딱 그리는 순간 그거는 모사물이에요. 그건 본래의 삼각형의 정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수한 정의는 사유되는 초월적인 어떤 존재란 말이죠. 이것들에 의해서 이것이 비로소 삼각형이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것의 근원적인 뿌리는 자신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초월적인 어떤 세계에 있다. 이것에 조금 변형을 가한 것이 중세의 기독교적 세계관에 등장합니다. 이 세계를 만들 때 신은 이 세계의 사물들의 형상을 머릿속에 갖고 있다가
그걸 주입해서 마치 동상을 제작하듯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서 창세기 보면 이런 말 나와요. 흙으로 빚고 입으로 숨결을 불어넣어요. 그때 그게 본질을 부어넣은 겁니다. 그건 뭐냐? 자신의 형상을 부여해요. 신의 형상을 빚은 흙에다가 부여해서 인간이 되었어요. 그때 신이 부여한 것, 그게 본질입니다. 인간의 본질은 이 세계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머릿속에 있지. 그걸 부여해서 비로소 인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된 까닭,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까닭은 신이 나를 이렇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째서 이렇게 됐지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에서는 찾을 수 없어요. 밖의 세계, 초월적인 세계, 초자연적 세계, 초월적 세계, 초자연적 세계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설명이 되고 이해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돼요. 이게 중세의 신학적 세계관입니다.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칸트를 예로 들 수 있는데 이건 괜히 얘기가 어려워지니까 빼겠어요. 적어도 여기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우리가 경험 세계의 어떤 것을 발견했을 때 그것에 대한 설명의 근거를 경험 세계 밖에서 찾지 마라. 경험 세계 안에 있다. 그것이 그렇게 된 까닭은 경험하는 주체가 그렇게 했거나 아니면 주어진 객체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방식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지 밖에 어떤 초월적인 요소가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비로소 이렇게 이 세계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내가 그런 경험, 이런저런 경험을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 얘기는 자연에서 벌어지는 온갖 사건이 그 밖에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기획되고 설계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어떤 초월적 존재에 의해서 설계되었단 말이죠. 그것에 따라서 이 사건이 이렇게 벌어진 거단 말이죠. 내가 약간 불행한 일을 당했다든가, 누가 어떻게 행운의 뭔가를 얻었다든가, 뭐 이런 것 등등이 나의 노력이나 내 주변의 어떤 여건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밖에서 기획한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었다. 이런 태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런 식의 어떤 그 현상 세계에 일어난 사건들이 어떤 초월적 본성에 의해서 적어도 지배되고 있다면 이 초월적 본성이라고 하는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적어도 이 세계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은 이 세계 내에 존재하는 존재자들의 책임이 아니라 초월자의 책임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못된 짓을 했다. 그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다. 전능한 기획자의 뜻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올라간단 말이죠. 이런 태도를 지금 화이트는 이 원리를 통해서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자연세계, 우리 경험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또는 초월적인 요소를 끌어들이지 마라. 이 세계에 벌어진 사건의 원인, 근거, 뿌리는 모두 이 자연세계 안에서 찾아야 된다. 그것은 주어진 과거의 현실 세계의 성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주체의 어떤 욕심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 이상 어떤 초월적인 요소에다 두고 또는 어떤 존재도 호소해서 이 사건의 책임을 전가하지 마라. 전가하지 마라 말이죠.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전통 철학, 전통 신학이 가지고 있는 이런 초자연주의적 어떤 도식, 이걸 거부하는 자연주의적 주장입니다. 자연주의 주장. 모든 사건의 설명의 근거, 모든 자연 사건이 지금처럼 벌어지는 까닭, 그 이유는 자연 안에 있다. 그때의 자연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일 수도 있고 그 자연을 경험하는 우리의 주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존재론적 원리가 의미하는 바는 현실적 존재만이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근거를 탐색한다는 것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현실적 존재를 탐색하는 것이다. 우리가 경험한 어떤 사건의 내용을 적어도 따져 물을 때 그 답변을 구하는 장소는 현실 세계이거나 그 현실 세계를 경험하는 나 자신 둘 중에 하나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그 경험 세계의 어떤 특정한 현상의 원인을 다른 초월적인 요소, 초월적인 공간, 초월적인 존재자에서 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존재론적 원리라 부르고 있고 이 존재론적 원리는 그래서 결국 전통 철학의 초자연주의적 어떤 경향 또는 주의 주장을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제가 아까 설명을 잠깐 접어버린 칸트 철학도 대상이 됩니다. 칸트는
경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경험 세계를 우리가 인식하기 위해서는 선험적인 경험에 앞서는 어떤 범주, 사유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경험에 앞서는 어떤 초월적인 요소를 끌어들였다고 볼 수 있죠. 적어도 이 문맥에서는. 그래서 초자연주의적 시도 또는 어떤 선험주의적 시도에 대한 공박을 담고 있는 원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존재론적 원리가 현실 세계에 대한 초월적 설명을 거부한다면은 그 현실 세계에 대한 자연주의적 그 설명을 옹호하는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화이트헤드의 그 유기체 철학도 그러한 노선에 서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 초자연주의적 어떤 시도를 거부한다는 얘기는 곧 화이트 자신은 자연주의적 시도를 하고 있다. 맞습니다. 철저하게 자연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화이트헤드의 철학 우주론 체계 자체가 이런 자연적 토대에 바탕을 둔 이론 구성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화이트헤드는 신을 말하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는 신을 초월적 존재라고 그러죠. 그렇죠? 보니까 화이트는 남들은 못하게 하면서 자기는 초월적 존재를 끌어들여서 이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게 아닌가,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라고는 의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화이트헤드에서 신은 완벽하게 초월적 존재가 아닙니다. 내재적이면서 초월적인 존재. 물론 초월적 측면이 없진 않아요. 그러나 완벽하게 초월적 존재가 아니에요. 이 세계와 함께 생성하는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신 또한 생성하는 이 현실 세계로부터 완전히 초월한 존재가 아니라 이 생성하는 세계를 객체적 여건으로 해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신도 생성 중에 있습니다. 생성 밖에 있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신은 이 세계의 내재적입니다. 이 세계의 다른 생성들과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세계의 현실 존재들에게 의존하는 존재. 마치 생성하는 현실적 임의의 시간적 현실 존재가 과거의 세계에 의존하듯이 신도 과거의 현실 세계에 의존해서 자기를 만들어갑니다. 그렇게 이해한다면 적어도 여기서 말하는 존재적 원리는 화이트헤드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한 몇 주 후에 다시 좀 더 자세히 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현대 철학에서 실존주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화이트헤드에서 이제 현실적 존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두 단어를 보면 거의 비슷한 듯 같거든요. 이렇게 그 차이를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존주의라고 하는 철학은 자연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문제에 집중하죠. 적어도 실존주의가 발생한 그 역사적 배경을 보면 19세기 중엽 1850년대입니다. 그때는 적어도 서구가 합리주의를 추구하는 가운데 자연을 완벽하게 기계로 파악하던 시절입니다. 실제로 그 자연을 기계로 파악했을 뿐만 아니라 방직 공장에서 간해공을 한 사람들이 실제 공장을 세워가지고 기계로 직무를 짜던 시도 넘어갑니다. 그 전환기가 와요. 그래서 공장의 노동자가 돼요. 인간이. 그래서 그 기계의 리듬에 맞춰 사람이 이제 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러니까 미국의 코미디언 배우 옛날 20년대, 30년대 배우 있죠, 왜? 누구예요? 기계 속에 들어가서 톱니바퀴를 지나가잖아, 영화 보면. 그죠? 그 기계에 맞춰 사는 겁니다. 기계에 인간이 종속된 거예요. 인간이 자유롭고자 기계를 만드는데 역으로 기계가 인간을 종속시켜요. 우리가 4차원 지금 제4차 산업혁명으로 가죠. 인간이 자유롭자고 다양한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 이제 컴퓨터의 노예가 되게 생겼어요. 이 위기기체가 비슷해요, 그 당시가. 그럼 인간을 어떻게 구출할 거냐? 인간이 어떤 존재냐 도대체? 인간은 그렇게 함정 기계 다르지 다를 수 없는 존재다.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다. 미리 본질도 없다. 본질은 만들어가는 거다. 무엇을 통해서? 결단을 통해서, 주체의 결단을 통해서. 그러니까 절대 자유로운 존재다 말이죠. 운명이 예속되어 있지 않다. 어떤 초자연적인 운명이 인간을 끌고 있지 않고 어떤 초자연적 본질이 인간 속에 들어와 있지도 않다. 인간의 본질은 끊임없이 스스로 만들어간다는 데 있단 말이죠.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주체성을 강조합니다. 주체성. 객체적으로 이렇게 객관화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런 거죠. 그게 이제 실존이라고 하는 존재의 의미입니다. 실존. 실존한다는 건 뭔가? 존재가 본질에 앞선다. 그 전에는 본질이 먼저 있고
그 본질을 가지고 인간을 탁 찍어서 만들었어요. 그 플라톤 생각입니다. 플라톤 생각. 중세 기독교 생각도 그랬어요. 신이 머릿속으로 그림을 딱 그려가지고 딱 집어넣어서 인간을 만들었어요. 본질이 먼저 있어요. 뭐 신의 머릿속에. 플라톤의 이데아 세계 속에 본질이 먼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인간을 만들었어요. 인간은 그 본질을 구현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본질에 종속돼요. 절대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디까지 갔느냐. 인간이 기계에 눌리는 현상을 벌어졌어요. 이거 잘못됐다. 뭔가 분명히 잘못됐다. 사고 합리주의 철학 전체를 우리는 거부해야 된다. 그래야만 인간을 우리는 구제할 수 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데 본질이 먼저 있지 않고 먼저 존재해. 존재하고 나서 인간 스스로 본질을 만들어가는 거야. 본질이 미리 주어지는 게 아니야. 스스로의 결단을 통해서, 디시전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철저하게 본질 예속적 존재로부터 본질을 창출하는 존재로 바꿔버립니다. 그런 점에서 비슷한 점이 있어요. 현실 존재가 스스로 자기를 구성해가고 있죠. 그런 점에서 그 정도까지만 유사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철저하게 인간학적 철학, 인간적 철학의 지평을 한순간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실존주의는. 저것도 좁은 의미에서 보자면. 넓게 보면 이제 그것도 이제 뭐 유신론을 끌어들여서 신을 없이도 뭐 이제 존재와 전체가 더불어서 철학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실존의 본래 의미, 그 실존주의를 창안했다고 할 수 있는 키에케고르, 덴마크의 철학자죠. 가 창안한 그 실존이라는 개념의 한정에서 보자면 철저하게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문제에 집중적으로 답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화이트헤드는 그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인간을 넘어서는 자연 존재 전체를 관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죠. 그래서 인간만이 자기를 생산한 주체가 아니라 모든 존재가 주체다. 자기를 만난 주체다. 물론 인간은 비교적 자율성을 갖고 있는 주체보다 창조적인 주체이고, 저 밑바닥에는 물리적 존재들은 덜 창조적인, 반복적인 그런 어떤 이제 창조성이 떨어지는 그런 존재고, 그렇게 차이가 있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다고 본적인 차이는 없다. 모든 존재는 자기를 창조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일반화합니다. 뭐 좀 거칠게 아주 투박하게 말하자면 실존주의 인간 이해를 모형으로 존재 전체로 확대한 사람. 화이트헤드는 무슨 말이겠죠? 인간을 넘어서서 인간 전체를 넘어서서 자연세계 전체 모든 존재, 심지어 신까지도 스스로 결단을 통해서 자기를 만들어가는 존재로 이해했던 사람. 뭐 이렇게 좀 투박하게 일반화시켜 볼 수 있어요. 현실 세계는 현실적 계기들로 되어 있는 것이며, 현실적 계기란 말은 현실적 존재의 다른 표현이라고 일단 이해하십시오. 조금 다릅니다, 의미가. 그러나 여기서는 뭐 구별하지 않고 이해해도 상관없습니다. 현실적 존재를 달리 쓴 표현이다. 현실적 계기란 말은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또한 존재론적 원리에 의하자면 현존의 어떤 의미에서건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현실적 계기들로부터 추상되어 파생된 것들이다. 그러니까 현실적 존재 또는 현실적 계기들에서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다. 그건 뭐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서 튀어나온 거단 말이죠.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무엇이건 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현실적 존재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며 거기서 파생되어 나온 거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궁극성은, 존재의 궁극성은 현실적 계기 또는 현실적 존재에 있다. 주체의 경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단지 무가 있습니다. 여기 주체의 경험이라는 건 현실적 존재의 생성을 떠나서는, 현실적 존재의 생성 과정과 관련 짓지 않고서는, 그거와 연관되어 있지 않다 할 경우 그것을 우리는 존재라고 말할 수 없다. 현실적 존재와 연관되어 있는 것만, 적어도 현실적 존재의 생성 과정과 연관되어 있는 것만 우리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 이걸 일상의 표현으로 하자면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있다라고 말하려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결코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것, 논리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어떤 사태가 있다 하면 그건 있다고 우리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경험 가능한 것, 경험에 들어올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체의 경험을 떠나서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한계 밖으로 나가버리면 우리는 무라고 얘기해야 된다.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물이라고 하는 가장 일반적인 용어 혹은 이해 상당하는 존재라는 용어, 합생의 각 사례 속에 그 적소를 두고 있는 다작 가운데 하나를 의미합니다.
합생의 각사라는 건 아까 말한 생성한 주체죠. 그 속에 적소, 적절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정도 뜻입니다. 적소를 두고 있는, 적절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합생의 어떤 사례 속에 적어도 참여하고 있는, 그와 관련을 맺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존재 중에 하나를 의미할 뿐이다. 그러니까 사물이라고 하는 것, 존재라고 하는 것은 생성하는 경험의 주체의 경험에 어떤 적어도는 관련되어 있는 그런 존재를 우리는 사물이라고 부른다. 그런 존재자라고 부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합생의 어떤 사례와 연관, 적절하게 연관을 맺고 있지 않는 것을 두고 우리는 사물이라고 말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합생의 각 사례는 그 자체가 새로운 객체적 사물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 현실적인 존재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합생과 새로운 사물은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같은 말이다 말이죠. 지칭한 대상이 같아요. 의미는 다르지만 합생, 새로운 사물. 합생하는 것은 새로운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사물, 합생하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별개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물을 분석할 경우 우리는 단지 합생을 발견할 뿐이다. 합생, 그러니까 합생이라는 게 뭐예요? 다양한 파악들을 끌어모아 하나의 파악으로 가져가는 그 과정이죠. 그것만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현실성이란 건 뭐냐? 이렇게 구체적인 것 속으로 이어가서 궁극적인 참여를 의미할 뿐이며 어떤 현실적인 것이 있다라고 할 때 그것은 이렇게 합생의 각 사례 속에 어떻게든 관여돼서 참여하고 있다 말이죠. 아까 사물이라는 말이 의미하듯이. 그래서 만약 이를 사상해버리면, 즉 이런 어떤 현실적 세계와의 현실적 경험과의 관계, 현실적 생성과의 관계를 추출해버리면, 빼버리면 비존재가 된다 말이죠. 다리 말하면 구체적인 것 속으로의 참여, 이건 합생을 얘기합니다. 구체적인 것, 응결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 콘크리트한 것입니다. 거기에 그와 관계를 맺는다는, 그러니까 합생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사상해버린다면, 빼버린다면 말이죠. 우리는 사물 아닌 것으로 보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자기 몫이 된다. 어떤 사물을 놓고 그 사물과 연관된 합생하는 주체의 경험을 빼놓고 사물 그 자체를 얘기하면 그건 추상이에요. 그래서 그건 사물이라고 이미 말할 수 없는 상태로 빠져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그건 자기 모순이다. 무의미하단 말이죠. 경험에 들어오지 않는 무엇인가를 놓고 그런 게 있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 영역에 어떻게든 연관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아까 얘기한 존재론적 원리의 그 다음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입니다. 예, 교수님 그 설명 중에 저기 보면은 구체적인 것 속으로의 참여라는 말이 있는데 이 구체적인 것,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구체적인 것하고는 다른 의미인가요? 그걸 포함하면서 유비적으로 포함하면서 그보다 조금 더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것 그러면 어떤 걸 얘기하나요? 구체적인 것? 이거는 뭐와 대비되냐니까 추상적인 것과 대비돼요. 추상적인 것. 구체적인 것은 그래서 어떤 시공간 속에서 그래서 감각할 수 있는 것, 감각 경험의 대상이 되는 것, 이런 걸 구체적인 거래요. 시공간 속에 감각할 수 없는 것들이 엉 있죠. 추상적인 것에는. 그런데 여기서는 구체적인 것이 감각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시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것인데 저기서 구체적인 것은 이런 식의 일상적인 의미보다는 저 구체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그 컨크레센스가 합생이죠. 영어로. 컨크레센스. 이건 함께 성장한다 뜻이에요. 여러 가지가 모여서 이렇게 서로 섞이는 가운데 성장해 나간다 그런 의미예요. 컨크레센스. 생물학적 용어입니다. 워낙에는. 근데 이것에서 보면 어떤 말이 여기서 파생되냐면 콘크리트, 콘크리션, 이게 응결이란 말이야. 우리가 하는 콘크리트, 건물 콘크리트, 이게 응결시킨 거야. 그 뜻입니다. 응결체라고 하는 뜻이 여기서 와요. 합생해서 응결체가 생겨났다. 합생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 속으로의 참여, 이렇게 콘크리션 해놓은 것, 거기에 참여해야
응결의 과정에 참여해야 그걸 버려고 가지고는 우리는 사물을 말할 수 없다. 어떤 사물이. 그러니까 나의 경험에 내가 이 합생하는 경험, 합생의 경험 말이죠. 그러니까 콘크리트의 경험, 이 콘크리트를 만들어가는 경험 말이죠. 이 경험에 관여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만 우리는 사물이라고 말해야 된다. 여기 들어오지 않는 것, 경험할 수 없는 것, 또는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사물이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된 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라고 할 때 이건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각자 자기 나름의 현실 세계를 갖고 있어요. 각자 고유한. 내가 경험한 현실 세계가 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경험하는 현실 세계가 따로 있습니다. 그거 같지 않아요. 상당 부분 겹치죠. 그러나 각자 다 다릅니다. 그건 나의 경험이 여러분의 경험과 각자 다른 겁니다. 그거는 거기에 참여하는 구성 요소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나의 세계는 곧 나입니다. 존재적 원리와 대결되는 마지막 구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단. 데카르트는 존재론적 원리, 즉 현실적 계기는 다른 모든 유형의 존재가 그것으로부터 파생되고 추상되는 그런 근거를 형성한다는 원리에 따라 현실체를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 물론 그랬겠죠. 뭐 이런 세계까지 찾아 놨으니까. 현실적 계기가 다른 모든 유형의 근거가 된다. 이런 식으로까지 말하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다음 같은 언명에서 실제로 그것과 동등한 그것에 맞먹는 또는 버금가는 것을 말이에요. 그런 걸 놓고 그걸 주어 수어의 표현법으로 정식화시켜 놓고 있다. 명확하게 표현하고 놓고 있다 이 말입니다. 표현 밑에 그건 데카르트의 표현입니다. 즉, 그 밑에는 뭐라고 데카르트가 말하느냐. 이런 이유로 우리가 어떤 속성을 지각하면 그로부터 우리는 그 속성이 귀속될 수 있는 어떤 존재하는 사물, 즉 실체가 필연적으로 현존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속성을 지각했어요. 얼핏 빨간색을 봤어. 어떤 둥그런 형태를 봤어. 그러면 우리는 그때 이 속성을 귀속시킬 수 있는 이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여겨줄 수 있는 어떤 존재. 이게 있어야 돼. 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이 말이죠. 아까 얘기했었죠. 빨강이라든지 어떤 형태의 둥근 형태라든지 어떤 촉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따로 존재할 수 없다고. 무엇에 존재한다고? 다른 것에 의존해서 존재한다고. 그때 의존하는 자가 뭐예요? 여기는 실체죠, 실체. 그러니까 빨강이라고 하는 것 또는 뭐 이제 둥근 형태 뭐 등등의 형태의 어떤 감각적 성질을 우리가 파악하는 순간 이런 성질들을 이렇게 모아 지니고 있는 어떤 놈이 저기에 있어. 곧 실체가 있어. 이렇게 우리는 필연적으로 결론을 내리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속성, 어떤 특징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그것 자체로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허공에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뿌리를 현실적 존재에 두고 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데카르트의 표현을 빌어서 다시 새기고 있어요. 데카르트는 이렇게 아주 고전적인 형태로 말을 했는데 사실 내용을 보면 비슷한 것 같단 말이죠. 동등한 것 같단 말이죠. 그거를 주어 수어의 표현법으로 통해서 형성시켰다. 주어 수어 표현. 주술 형식으로. 실체는 주어를 가리키고 속성은 수어를 가리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과는 붉고 뭐 달다 합시다. 그 달다 말이죠. 그래서 이건 주어고 수어죠. 이걸 좀 더 분석하면 이것은 사과다. 이것은 붉다. 이것은 달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어요. 그렇죠? 주어 수어 형식 바꿨단 말이죠. 우리가 통성 우리가 쓰는 어법입니다. 주어 수어 형식으로. 이 사과 이것도 하나의 본질 성질입니다. 속성입니다. 붉다 성질입니다. 달다 성질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이게 실체입니다. 주어 이것이 공통으로 가르치는 바는 실체고 여기에 붙어있는 하나하나의 수는 이 실체가 지닌 속성인 겁니다. 실체 속성의 범주를 통해서 존재를 분석할 때 이렇게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를 데카르트가 반복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은 뭐냐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사과, 붓다, 달다 뭐 이런 속성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 배후에 실체가 있다. 이런 걸 추론하게 된다. 필연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바꿔 말하면 지금 우리 존재론적 원리를 말하는 화이트헤드 얘기로 오면 내 경험 속에 이러이러한 사건이 벌어졌다. 그럼 이런 사건을 벌어지게 한 이런 사건을 일으킨 또는 이런 사건의 원인이 되는 뭐가 있다? 현실적 존재가 있다. 그 얘기를 데카르트 얘기로 바꿔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경험 속에 들은 모든 요인의 원천은 현실적 존재에서 찾아야 된다. 그게 물론 나라고는 현실적 존재일 수도 있고 객체적 여건으로서 현실적 존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속성을 지각하면 우리는 그것의 담지자인 실체를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데카르트의 표현은 내가 말하는 존재론적 원리를 소박하게 다른 형식으로 표현한 거라고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경험으로부터 데카르트는 실체를 추론해내고 화이트헤드도 경험에서 어떻게 보면 현실적 존재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데카르트의 그 메디타치온에서 말하는 그 방법론, 실체를 추론하는 방법론하고 화이트헤드의 현실적 존재를 주장하는 것하고는 좀 판이하게 다르다고 생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이점이 구도는 이 얘기를 그냥 소박하게 받아들이면 구도는 비슷해요. 어떤 성질이 있으면 그 성질을 떠받치고 있는 뭔가 더 있어야 된다. 그 뿌리가 있어 반드시. 그게 현실 존재다. 그게 실체다. 구도상은 비슷해요. 그런데 그 컨텐츠는 좀 다르죠. 화이트헤드는 이런 성질들의 배후에 그것의 담자라고 지칭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실체, 이것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주어로 가리킬 수 있는 이런 것이 존재한다고 보지 않아요. 이거는 현실 존재는 뭐예요? 다양한 성질을 통합시키는 활동성으로서만 있어요. 그 합성 아닙니까? 다양한 느낌들을 엮어가는 과정. 객체적 요건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자기 속에 소화시키는 과정 말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다양한 성질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내가 그걸 딱 지니고 있는 게 아니고 밖에 있는 것들로부터 다양한 재료를 공급받아서 내 목적을 위해서 그것들을 뒤섞어서 통합시키는 그 과정. 그 과정 속에 현실적 존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 존재는 그런 통합의 과정, 활동, 그 현실성, 그걸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범적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속성들을 통합시켜서 밑바닥에 어떤 힘을 통해서, 에너지를 통해서 이 속성들을 엮어가는, 유니파이, 통일시켜가는 과정. 그래서 하나의 느낌으로 만족이죠. 몰고 가는 과정으로서의 존재다 말이죠. 이게 현실입니다. 따로 이런 성질을 딱 띄어서 존재할 것 같은 어떤 그런 추상적인 실체가 아니다 결코. 이렇게 본다는 점에서 그 내용적 측면에서는 많이 다르죠. 질적인 측면에서는. 그러나 구도는 비슷합니다. 구도는. 어쨌든 간에 이것도 성질들의 어떤 그 주체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데카르트에게 있어서 실체란 말은 내가 말하는 현실 존재와 상응한단 말이죠. 나는 실체란 말의 그 사용을 삼가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는 우선 주어 수어라는 관념을 암시하고 있다. 이런 주어 수어의 형식으로 세상을 분석하는, 존재를 분석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어서 난 싫다 말이죠. 또 다른 하나는 데카르트나 로크가 실체를 성질 변화의 모험을 겪는 것으로 보고 그놈으로서 갖가지 난점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또한 데카르트의 실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니 실체가 성질 변화를 겪는다, 모험을 겪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실체는 이것이에요, 이것. 이것은 변할 수 있어요. 사과가 한때 붉었지만 이건 한때 파란 것일 수 있죠. 한때 잘 있으면 한때는 신 것일 수 있죠. 시다. 파랗다. 시다. 이렇게 변한 거죠. 성질을 바꿔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것 자체는 변하지 않았어요. 사과 그 자체는 변하지 않고 그것이 가진 성질만 바뀐 거예요. 이게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라고 하는 그 도식 속에는 변화하지 않은 주체가 딱 버티고 있고 실체가 그 실체가 주체로서 다양한 성질을 바꿔 가지는 게 변화라고 이렇게 봤다는 거죠. 이게 잘못된 도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건 없다. 이건 추상이다. 문법, 주어수로의 문법을 만들어낸 문법적 구조가 만들어낸 허상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 없단 말이죠. 이것으로 딱 버티고 있는 동일자는 없다. 끊임없이 생성 전체와 함께하는 운명을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로서의 주체가 있을 뿐이다. 그거는 성질 하나하나와 운명을 같이 하고 있단 말이죠. 생성과 소멸을 같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딱 짊어지고 있는 어떤 담지자로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 버든 짊어지고 있는 어떤 그런 존재로서 말이죠. 동일자로서의 실체 같은 것은 없다. 모든 생성은 성질과 함께 생성하고 사라지고 생성하고 사라질 뿐이다. 그 성질 배후의 동일자라고서 실체라는 것은 없다.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그런 실체라는 표현은 나는 받아줄 수 없다. 그래서 실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제가 처음 이 강의의 인터랙션을 소개할 때도 이 얘기는 잠깐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거기를 보시면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현실적 존재의 마지막 생성 국면과 관련된 얘기, 곧 자기 초월체와 관련된 얘기를 잠깐 하고 이어서 그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를 잠깐 했고 그 이어서 오늘은 자기 생성의 존재가 다른 모든 존재의 뿌리,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우리는 화이트헤드가 존재론적 원리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거는 일상의 문맥에 새겨지면 초자연주적 설명, 이 경험 세계에 대한 걸 거부하고 자연적 설명을 시도하는 그런 어떤 태도의 정향을 표현하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강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다음 강의는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하실 계획이신지요? 오늘 한 내용까지가 우리 교재의 챕터 1, 제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중간중간 여러 차례 반복하는 가운데 강의를 진행해 왔지만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의 강의 제1장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시놉시스를 만들어가지고 설명해 드리고 나서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다음 텍스트의 제2장 드디어 화이트헤드의 그 우주론의 본격적인 구도가 모습을 드러낼 터인데 제2장 Formative Elements라고 해서 형성적 요소라고 하는 부분의 논의를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그 다음 주에 강의를 기대하면서 오늘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